전남일보 피컨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표심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전남일보 피컨 뉴스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광주 전남, 즉 호남의 정치 상황과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진찬일 기자 나왔습니다. 진 기자. 네. 총선이 1년 남았는데 호남의 각 정당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쪽에서는 정당 지지율에서 네.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을 크게 앞서고 있죠. 그렇죠. 60% 육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노크가 계속 줄 잇고 있고 정치 신인들 플러스 이제 기존의 원외 지역구 위원장들 그렇죠. 포함해서 사실 근데 원외 지역구 위원장들 보면은 지금 공석인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있죠. 동나물이라든지 서구울이라든지 그런데 거의 다 직무대리 체제거든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광주시당이나 그쪽 확인해 보면은 거기는 지금 이제 공석이지 않느냐 하면 공석이라는 표현을 약간 좀 꺼리더라고요. 직무대리 체제다. 왜냐 돌아온다. 예. 돌아온다. 어차피 이제 뭐 청와대에 있거나 다른 그 중앙 그 무대에서 다른 그렇죠. 직책을 띠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근데 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보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위주로 수성전을 하는데 사실 현역 의원들이 쓰면은 도전자가 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도전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서 더더욱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도전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현역 위주의 어떤 수성 전략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 구도를 보면 광주 전남 정치권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원외 지역구 지역위원장하고 야당인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맞붙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죠. 민주당 입지알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지지율, 그렇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은 이제 총선에서 내가 입봉을 할 수 있다. 공천장을 받으면 여의도 진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때문에 하는데 근데 또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보면은 그렇게 좀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조직력.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직력은 당연히 조직력 부재할 수 없겠는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공략 포인트다 여기를 보는 게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좀 무시할 수 없죠. 정의당 같은 경우가 호남 지지율에서나 전국 지지율에서나 이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도하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냐 현행 소선거구 제도라면은 인분에서 입지도가 강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쉽지는 않겠죠. 결국 이제 그 승자 독식 구도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율에서는 유리한 구도고 그다음에 조직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인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강한 응집력이든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총선이 1년 남았는데 광주 전남의 그 총선 변수들 몇 가지 정도만 추려보죠.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 이 부분에서 광주 전남 지역민이 국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총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온 그 정책들을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한 더 이제 동력 이어나가도록 이제 뒷심을 밀어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탄생 1등 공신인 광주 전남 쪽의 지지율은 이제 국정평가 수행이나 지지율은 60%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탄탄하죠. 가장 높죠. 근데 전국적인 상황이 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좀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있긴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장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야당에서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좀 부동산 투자 투기 문제로 낙마가 있어 부정적인 이슈가 좀 계속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반전할 수 있는 이슈 그걸 가져야 되는데 남북 관계에도 전번에 한번 틀어졌고. 그리고 뒤에 다가올 개혁 입법도 순탄치는 않고 반전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황이 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개혁 입법을 하려고 그래도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 물밑 거래라든지 좀 협의나 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자유한국당이 그 비토 분위기로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구도예요.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야소 여대 이 상황을 극복을 해서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면서 개혁 입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돌출적인 변수들이 안 나올 것이라는 부정이 있잖아요. 뭐 청와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인사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민감하고 그다음에 파괴력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잠복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일입니다. 지지율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켜봐야죠.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부분에서는 앞서고는 있지만 아무리 지지율이 앞선다 그래도 공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천을 잘 못하면 민주당이 역대 선거를 보면 자살골을 넣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 당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정말 공천 잘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데 그 의지가 과연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이번 총선 앞두고 전략 공천 할까요? 전략 공천 거의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항상 전략 공천을 했던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두고 볼 일이에요, 사실. 아니, 좀 전남 쪽이 저번에 지방선거 때 두드렸던 일이긴 한데. 예, 신안 지역의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심다가 결국 그 사람 3등 났고 3위로 끝나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득표를 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좀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민심이나 그 추세에 반하는 조직력의 싸움이 짙은 곳이거든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 강한 응징력 있는 그 편만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당선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좌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때 지방 선거를 자꾸 이제 예시를 들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이제 그렇죠. 단체장들이 약진이 이루어졌던 곳이긴 한데 물론 또 변수는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의 대리전이 날 수 있었던 이제 박홍률 시장의 그 선거전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변수로 귀결된 모도 있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공천을 잘해야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참신한 사람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그다음에 뭐 대행을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을 누구도 내년에 공천을 받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한대요. 그렇죠. 중앙에서도 이제 나름 이쪽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의 어떤 그 명망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 무대에서 상당한 그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정격적으로 여기서 뛰어들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년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제 이 지역에 호남에 전략 공천 없다 단언을 했는데 물론 그거는 송영길 후보라든지 김진표 후보도 다 강조한 부분인데 모두 다 강조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공천룰을 언급하기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 때 보면 권리당원 5대 이제 그 여론조사 5로 했던 만큼 지금 민심을 이반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여기다 전략 공천 잘못해가지고 역풍 맞으면 보수 진영 좋은 일만 하니까 어차피 이제 이해찬 현 대표가 이제 그 내년 공천을 그 진두지휘할 거고 그분이 또 대선에 나설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천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민주당 공천이 투명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나 결국 그래도 정당이라는 그 조직이라는 게 어떤 개파의 이익에 휩쓸리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전략 공천은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민심에 반하는 공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민주당 얘기였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떻게 내년 총선을 전략을 하고 있느냐 보면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호남에서 재산지대를 만든다. 뭐 자기들끼리는 이게 빅텐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광주 전남 18개 의석 중 16개. 18개 중 16개를 이제 차지했단 말입니다. 싹쓸이했다 보면 되죠. 싹쓸이했죠. 이제 그 하나가 민주당이었고 하나가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이제 그 호남 민심이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호남은 언제나 전략적 투표를 했던 곳입니다. 특히 저번 총선 때 강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지역 민심 바라봤을 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출신 이제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당제를 만들고 새로운 색깔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그 제3지대론이 아직 지금 뜨지도 않았고 제3지대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통할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죠. 국민의당 출신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평화당과 계속 조인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가 대놓고 있다가 하지 마라 하면 출당시키겠다 이래까지 했는데 조금 그렇죠. 뭐 손학규 대표도 본인 자체가 지금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영이 안 쓰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하죠. 뭐 그 사람들 좀 복잡한 사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제3지대론이 뜬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 민주당은 어떤 여권 카드가 있나요? 제3지대론 그 야권에 있는 인사를 데려오려겠죠. 그 제3지대론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송금주. 나주에 있는 송금주. 송금주 의원 그리고 또 북갑의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인데 예를 들 수 있는데. 받을까 근데 김경진 의원을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정치는 생불이니까요.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긴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야권에서 이제 동력을 주기 위해 그 인사를 데려온다. 사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이제 노회찬 의원이 자꾸 하신 다음에 좀 원내교섭단체가 부산대가 송금주를 해서 데려올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상 보궐에서 지금 정의당 출신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합치면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그만큼 강한 그렇죠. 원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와는 다르다 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큼처럼 이제 민주평화당은 딱 한석도 아쉬운 입장인데 거기서 동력일 수 있는 한 명만 데려온다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러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에서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변수 중에 또 하나가 선거법 개정 문제가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간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또 변수로 또 안 뽑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전격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쪽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를 늘린 선거제 개혁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는 거를 전제로 한 거였는데 안 된 걸 어떡하냐. 그렇다고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들도 300석이 되는 순간 자신들의 지역구 구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발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 국회의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죽었을 때 국회의장상으로 죽는 게 로망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평생 자기가 임종을 다하는 순간까지 금배지를 달고 싶은 게 국회의원들의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결국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선거법 개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 물밑에서 있고 그게 내년 되면 더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그 변수는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지켜볼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지역구에서 현재 좀 재밌게 전개되는 그런 뭐 선거구가 있습니까? 동남 쪽이 좀 동남 쪽. 왜냐하면은 동구란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동구가 옛날 전남도청도 있었고 이제 5.18도 있었던 중심지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이제 결집력이 강합니다. 이제 약간 정당의 세와 약간 이반된 형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광주시의회나 이제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각 구에 보면 이제 어느 이제 그 현역 의원은 지금 없긴 하지만 이제 입지자를 따라서 갈래가 하나씩 있긴 하거든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현역 의원 없을 뿐이지 이렇게 지지하는 건 가만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총선을 1년 앞두고 호남의 정치 구도와 변수를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호남의 선택 이번에도 주목이 됩니다. 이상 전날로 비컨 뉴스였습니다.